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씨가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에 대한 규제를 공유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 강의 주제는 돈과 인생 그리고 세금입니다. 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능이 있다면 그거는 돈인 것 같아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 이거죠. 많을수록 좋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능이라는 거는 속일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 깊은 데는 어떤 마그마, 용암처럼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본능의 가장 결집체가 돈이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 본능은 지울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하고 돈은 그 속물이야 막 이런 말로 해가지고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자칫하다가 좋은 말하는 사람들이 그 본능을 숨기고 이렇게 말을 하다가는 위선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다. 본능의 가장 결집체가 돈이다. 그러니까 이 본능을 속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면 좋죠. 가령 흥부가 돈 타령을 보면 알아요. 막상 돈에 대해서 돈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충적으로 필요하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만일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하겠어요.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에 붙은 돈. 판소리 같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판소리 조금 배웠어요. 배웠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래요. 절대 완창하지 마라. 그리고 술자리에서 상대가 취했을 때만 불러라. 그러니까 흥부가 돈을 못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식솔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다 못하니까 관아에 가가지고 곡식이라도 꿔보려고 가는데 호방이 그래요. 그러지 말고 권장을 좀 대신 맞으면 30냥 주겠다. 10대. 그러니까 한 대에 3냥씩. 그리고 이제 관아로 이제 매를 맞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 타고 가라고 교통비 먼저 줄게. 그래서 그 단량을 받아 들고 저희 집으로 갑니다. 의기양양 해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줘요. 보여주니까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닙니까? 그동안 돈 구경 못하다가 갑자기 돈을 버니까. 그러면서 흥부가 아내한테 말을 해요. 자네 이 돈의 근본을 아는가? 응?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생살직권을 가진 돈, 부귀공명에 붙은 돈. 이 돈을 눈에 이렇게 보면요, 상강오륜이 보이는데 눈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상강오륜이 끊어지고 돈밖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돈의 위력이 세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이렇게 흥부처럼 권장을 대신 맞아서라도 식솔들을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 없으면 이렇게 힘들어요. 부귀공명,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부귀공명의 매개물이 될 수 있고. 근데 돈 앞에는 또 그런 부정적인 게 있어요. 흥부가가 말해주는 게 그게 돈 앞에는 어떤 가치가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인간적인 도리, 그게 다 무너지고 돈이 우선이다. 그런 속성을 흥부가가 이렇게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흥부가 속에는 돈이라는 거 그게 느껴지잖아요. 네. 저는 제가 조세 전문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일정한 훈련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제 고시 경력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1985년에 사법시험 처음 봐가지고 96년에 사시 1, 2차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넘게 했죠. 그리고 총무처에다가 사진 붙여가지고 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거, 그거를 17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보다 이렇게 시험 경력 많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만큼 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이 좀 맹한 사람도 한 10년 하다 보면은 뭔가를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10년을 이렇게 보면은 세 단계로 나눠져요. 네.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실망하던 단계. 극히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시험 봐가지고 실망한다. 그건 아직도 갈 길이 많은 겁니다. 아직은 합격할 때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단계에서는 남하고 비교를 해요. 남은 합격했는데 나는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지심은 꼭 자굴지심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즉시 자기 열등감으로 가버려요. 그 마음의 그 흐름이 참 희한해요. 공식 같아요. 그러면 그 열등감이 극복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로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살하는 사람이 그 단계에서 자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살의 충동이 많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죽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게 또 고통스러운 또 그거를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있었으면 제가 뭐 딴 거 있죠. 근데 대안이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이 저 85년 그때만 해도 저도 대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85년이나 지금 2018년이나 세상에 다 똑같다 이거예요. 지금 오히려 더 좋아져야 되는데 경쟁의 도구는 더 높아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야, 이 못난 현실을 내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자 그 마음을 탁 먹는 순간에 그동안 열등감으로 가득 찼던 나를 괴롭혔던 그런 것이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일까?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알고 싶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이 꼬이는 원인이 도대체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찾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뭔가가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걸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뭐 물어보기라도 뭐를 이렇게 기도하면 좋다고 하면 다 할 건 해봤어요. 왜? 좋다 하니까. 부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알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떤 경쟁으로부터 해방감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 해방감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시원하다고 그러구나.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 단계에서 제가 저기 96년 1, 2차 동시 합격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변호사 돼가지고 감사원을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을 들어간 이유는 행정을 해야 이렇게 크게 보겠다. 왜냐하면 제가 검찰 시보, 법원 시보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을 가기를 참 잘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감사원에서 금융기관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왜 왔는지 1998년에 우리가 IMF 왔잖아요. 네.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공적자금 감사를 하니까.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규정 따로 관행 따로입니다. 규정은 이렇게 있는데요. 관행은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이 관행을 규정, 원칙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이 이렇게, 규정하고 관행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점점 내려오잖아요. 이 간격이 크잖아요. 이게 다 모랄 해저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 모랄 해저드는 뭐죠? 국가 돈이 누수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국가 돈은 또 누수가 돼가지고 그 국가 돈을 또 빼먹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구조적인 과정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다. 그래서 제가 금융 쪽으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간다, 국가 돈을 어떻게 빼먹는다 이런 거를 감사원을 통해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산업은행 감사를 끝나고 제가 스스로 사표를 냈어요. 제발 좀 받아달라. 이렇게 하면서 감사원을 나왔습니다. 감사원을 나오게 된 계기는 전 나름대로 A가 내 영역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은 능력을 발휘하면 누군가가 또 징계를 당해요. 그러잖아요.
칼을 들고 다니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윗사람이 나가면 되는데 그 조직이라는 게 다 그러잖아요. 과부가 걸려가지고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를 해가지고 감사건을 딱 잡았을 때는 그렇게 희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룻밤에 밤을 새요. 그러면 감사건이 제대로 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런 고시 공부를 안 했다면은 당연히 그걸로 가지고 내가 능력 발휘했다고 우쭐하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저런 고시 공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나왔는데 대책 없이 나왔어요. 무작정. 사표 써주라. 사표 받아달라. 사정해서 나왔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책 없이 나왔는데 우리 애기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돌도 안 돼가지고 엉금엉금 기어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기를 이렇게 보니까 쟤도 20년 뒤면 이제 20대가 돼가지고 또 경쟁에서 시달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또 나의 어리석음을 또 반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제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었어요. 그 애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잊혀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 존재감이라도 좀 흔적이라도 남기고 싶은 마음에 글을 썼죠. 글을 쓴 게 이제 그게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인데 처음에는 이제 뭐 그게 글이냐 이렇게 핀잔도 받았지만 계속 고치고 한 수백 번 고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이 됐다. 그런 평을 들었어요. 근데 그 책을 봤던 어떤 공무원이 저를 이렇게 서울청 법무과장 이 자리로 좀 유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에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초로 법무과장 개방직 자리를 최초로 내놨어요. 국세청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서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법무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제가 그 국세청에 처음으로 법무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무과장만 5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경력 그 이상으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변호사가 이 자리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저는 이때 참 너무 해피했어요. 행복했어요. 국세청은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요,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구제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와가지고 11시에 퇴근하고 이거를 1, 2년을 해도 지치지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있어야 남을 구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지금 봐도 참 좋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한 그 결과 지금 현재 조세불복제도, 그러니까 가세처분이 잘못됐어요. 억울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불복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조세불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조세불복제도의 근간이 제가 법무과장으로 있었던 우리 법무과에서 다 기한이 되고 활성화를 시켰다. 권익구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 게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저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법무과 직원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일을 해줬다. 가령 예를 들면 의견 진술권 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불복회의에 와가지고 자기가 의견을 진술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하려 와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와가지고 의견 진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세불복 제도에서 저게 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복 처리 기한 준수 같은 경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며칠 내에 하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1년이 지나도 안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불복을 했으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송도 그래요. 우리 소송 저도 이제 조세범 변호사님 소송하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게 사전답변제도. 그러니까 내가 뭐를 주장을 했는데 내 주장이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청 주장만
과세처분 정당하다 이 주장만 잔뜩 써놓고 정고인 주장은 요만큼만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제가 저런 거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무기 대등의 원칙이니까 똑같이 써주고 객관적으로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법령화가 돼가지고 아예 이제 그 처분청 의견서를 보내주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세무대리인 실명화 제도 이런 거는 있잖아요. 예전에는 세무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어떤 사무장들이 이렇게 불복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불복대리를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얼만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저런 식의 관행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행이 무너진 겁니다. 그 관행이 무너질 때는 반발이 심했겠죠.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안 하면 다 감사를 해요. 이제는 오히려 국세청이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국세행정 실명제도라는 거는 저거는 이제 내가 과세를 했는데 불복하세요. 뭐 불복해서 지든 내가 이제 과세 처분이 취소되든 안 되든 내가 그거 신경 안 쓸게. 그러고 나서 자기는 과세해 놓아가지고 그걸 실적으로 해가지고 승진하면 안 되죠. 남한테는 고통을 줘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자기 실명을 대고 해라, 책임을 져라 라는 식의 이제 그런 제도 개선인데 그게 상당히 또 부담이 됐겠죠. 반발을 했겠죠. 그렇지만 저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정착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실명화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검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어떤 사정기관의 모든 거는 국민한테 권익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만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를 생각으로 이제 말을 한 건데, 그러면 이제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야, 전쟁 나가는 사람이 창, 칼 다 뺏어놓고 그러면 어떻게 전쟁하라는 말이냐, 막 이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균형점을 맞추는 건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이렇게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국세청 5년 하고 나올 때 과세 처분을 이제 불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 법무과에서 다 했거든요. 이의신청을. 그래서 그 과세 처분이 취소시키는 거를 인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인용률이 얼마냐 내가 한번 물어봤더니 49.5%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통계 담당한테 49.5%면 앞으로 국세청 역사에서 그런 그 통계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했어도 윗분들한테 제가 의심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달은 결제하러 가면은 이 달은 왜 이렇게 높아? 그러면 이렇게 보면 90%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인용률 자체를 보지를 않고 사람 이름도 보지도 않고 그게 100만 원인지 100억인지 이런 액수를 보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법리에 따라서만 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심 없이 하다 보면 그게 불복 인용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저거를 인용률을 우리가 25%로 맞춰서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원 없이 일을 했다. 왜냐하면 윗분들이 제가 이제 사심 없다는 걸 인정을 해주니까 간섭을 안 해요. 저를 믿어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일하니까 너무 해피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을 먹고 사건을 인용을 해주는 갑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돈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세청을 나오자마자 이제 이런 경험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 거야. 저 사람을 데려간 어떤 법무법인은 돈을 많이 벌 거야. 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이제 국세청장님이 국장 자리가 있으니까 그거 지원해라 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의 고향으로 이제 가고 싶은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이 마음속에서 그런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공직은 이걸로 다 했다. 내가 역할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네? 조세 법서를 제가 다 적었어요.
21세기인데도 우리나라가 법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금 분야에, 세법 분야에 법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옆에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우리 세무공무원도 그랬다니요. 법무과장한테 직원이 결제 받을 때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세무공무원들도 그러잖아요. 세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서가 틀리면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아니 세무공무원이 모르는데 밖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구나. 100년 안에 나갔던 사람이 또 이렇게 안 적어주면은 이것도 법서 못 나온다. 그것도 케이스 사례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다가 그 각 세법별로 케이스 사례집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5년 동안 업무하면서 이렇게 다 분석하고 정해 놓은 그 내용을 책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이 한 반년 이상 들었다. 근데 그때 제가 몸을 많이 상하겠습니다. 이때 일이거든요. 저 모과나무 기둥이거든요. 한 250년 됐다고 하는데 저렇게 비 올 때면은 저 더 상념이 잡혀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잘한 짓인지,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닌지 갈등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안 쓰면 이때, 그리고 지금 이때 내가 책을 안 쓰면 저도 1년 지나면 잊어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열정이 식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그때가 딱 최적이었다. 그 생각은 합니다, 지금도. 저렇게 골방에서 이렇게 아직도 그 연기 냄새가 구수하게 납니다. 네. 다 추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하게 세금 상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첫 시간인데 만일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할 것이 엄청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와 진짜 이런 일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일도 많은데, 그래도 오늘은 그렇게 쇼킹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 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버는 것도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는 것도 버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국가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해요. 내가 1억을 벌으면 그게 온전히 내 건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세금이 세율에 따라서 만일 38%다, 40%다 그러면 40%, 4천만 원은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가져가는 걸 모르고 1억 원을 내 거니까 내가 너 일부 줄게, 너 일부 줄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 누락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 포탈됐다고 해가지고 국세청 가만히 안 있는 겁니다. 첫째가 명의를 빌려주면 안 돼요. 경제적인 약자가 강자한테 항시 당하는 게 명의 빌려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강자는 뒤로 빠져 있어야 되니까, 숨어 있어야 되니까 항시 경제적인 약자의 명의를 빌리고 싶어 해요. 거의 태반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으로부터 숨어 있고 싶은 거예요. 세금 안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경제적인 약자는 괜히 명의 빌려줬다가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아요. 실제 있는 건데 바지 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지 사장이라는 건 명의만 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3개월이 아니면 6개월 그 정도밖에 안 써요. 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이용하고 나서 중국에서 사람이 와. 그러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따라가서 중국에서 일주일 관광하고 들어와.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서 온 사람은 중국의 범죄 조직한테 넘겨요. 죽여달라고. 근데 그게 돈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왜?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은 흔적이 안 남잖아요. 나는 숨어 있잖아요. 이게 돈이에요. 그러니까 생살직권을 가진 돈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그러죠?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죽여버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명예신탁 증여의제라는 게 있어요. 저게 이제 직장인들한테 요즘 많이 생기는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31살 된 대구에서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1심까지 져가지고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요즘 직장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사리에 들어갔는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신입 직원들을 부르더래요. 몇 개월 만에. 그러면서 총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야, 회사가 너희들한테 이 정도 해줬으면 너희들도 회사에 뭐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하면서 증권회사를 가가지고 야, 너희들 명의로 좀 증권계좌 좀 털어 하더라는 거. 명의를 빌려주는 거를 누가 선뜻 좋아를 하겠어요. 근데 싫은데 이렇게 하면은 만약 안 빌려주면 어째요? 그러면 안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래서 별일 없겠지 하면서 명의를 이제 증권 계좌를 터요. 그런데 회사 사장이 그 신입 직원들의 명의를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내 명의를 빌렸죠? 내 계좌를 가지고 10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차명 주식,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명의를 빌려줬기 때문에 수탁자고 명의를 빌려간 회사 사장은 신탁자가 돼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명의신탁 주식이라 하는데 이거를 세금을 안 내려고 이런 짓을 하니까 아예 세법에다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과태료만 때리면 되는데 아예 세금으로 때리게끔 해놔버렸어요. 증여세로. 그러면은 10억 원이 왔다 갔다 했으면 내 명의로 10억 원이 있다. 그러면 그게 증여다 이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그 세율이 보통 40% 50%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몇억 원의 세금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3, 4억씩 나간 거예요. 신입 직원들한테. 아니 그러면 내가 지금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그 평생 어떻게 갚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있었는데 평생에 그러면 빚쟁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체납자로서. 그래서 가거라. 그래서 약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싶어서 안 내면요. 체납자가 되고 안 내면 그거를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버리고 싶은 마음에 간절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1심에서 져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3심까지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그걸 내가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주장을 해라. 왜? 회사 사장의 주가 조작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될 것 같다. 해서 나중에 이제 물론 그 변호사가 잘했겠지만은 2심에서 이겼다고 전화 왔고 또 3심에서 이제 자기가 이겼다, 구제됐다. 그래서 이제 큰 선물까지 가져와가지고 토끼 용궁 갔다 와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명의 안 빌려줄 거지? 그러니까 절대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명의를 항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영리하잖아요. 영리하지 않으면은 좀 순둥이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다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씨 굽고 나중에 이제 죽어서 염라당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 내가 국세청 많이 속여 먹었지 생전에. 네? 그러면서 세금 안 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금 안 냈던 거는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상속인들한테 다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세금이에요. 왜냐하면 국세청은요, 생전에는 세금이라는 거는 생전에 소득세, 증여세 뭐 이런 거고 죽어서는 상속세예요. 국세청은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에서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 생전에 그 사람이 조세를 안 내고 세금을 안 내고 그 사람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인력도 별로 없고. 납세자는 수천만 명인데 어떻게 쫓아다녀요. 그런데 죽음의 길목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면은 생전에 세금 안 낸 만큼 재산이 더 불어날 거 아닙니까? 상속세는요, 그 중에 절반 떼가버려요. 정식으로 죽으면요,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해버립니다. 계좌까지 다 열어가지고 다 추적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어디다 썼는지 상속인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상속 재산에다 다 넣어가지고 오히려 더 가산세까지 때려가요. 그러니까 국가가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낸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간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국가라면은 죽어라 기다리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니까 이런 카지노 들어가가지고 카지노가 이기지 자기가 이기냐 이거예요. 사람은 착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가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절세를 물어보면은 생전에 그냥 그때 제때 제대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핀잔을 줘요. 그게 무슨 절세 이러냐고. 맞죠?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보는 겁니다. 소탐대시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무 공무원 말도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애기저기 이제 뭐 요즘은 막 무료 상담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축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세무 공무원한테 와가지고 빡닥달을 해가지고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귀찮게 해가지고. 그러면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거는 진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와가지고 10분이라도 30분 상담하는데 어떻게 그걸 해주냐 이거요. 내일처럼. 그게 바쁘잖아요. 세무공무는 진짜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설령 내일처럼 한다 해도 실력들이 다 틀려요. 1년짜리 경력이 있고 20년짜리 경력이 있고 25년 경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이제 가산세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1, 2억씩 가산세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 말 듣고 내가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령의 부지는 용서 못한다. 신고는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냥 상담만 해준 거예요. 공적인 견해를 국세청 입장에서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해 준 사람이 아니다고요. 기관이 하는 게 아니죠. 저는 제가 이렇게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니까 돈에 관련된 일만 한 20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규제에서 획 하나 빼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규제에서 획 하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잖아요. 네. 근데 규제는 누구나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잘해요. 근데 획 하나 빼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규제가 좋지 구제가 좋습니까? 왜? 규제는 사람이 아쉬워해요. 근데 구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매달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해 준다면서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무료로 하면은요 그거를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남을 위한다는 것이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마음이라도 내봤다는 그 자체가. 구제 마인드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법무과장 시절에 문 밖을 나가다가 우연히 할머니라고 부딪혔어요. 그 할머니는 다리를 쩔룩쩔룩 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을 팔았대요. 그러면 그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체납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채무가 승계가 돼가지고 체납자가 된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할머니한테는 손녀가 한 달에 5만 원씩 해줘요. 용돈을 줘요. 그게 모은 게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에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체납자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사후 관리를 하다가 재산이 있네 하면서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나 이 돈 없으면은 나 굶어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 직원 입장에서는 법대로 한 거예요. 왜? 체납자니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저희 법무과가 구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법무과 한번 가보시라고. 그러면 뭔가가 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가 가장 실력 있고 구제 마인드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답을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보자 했더니 불과 30분 만에 답을 가져와요. 왜? 개정 후에 법을 적용을 하면 그거를 압류하는 게 맞는데
개정 전, 그러니까 양도 당시에 법을 적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양도 당시, 그러면 결손 처분을 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 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존재했던 재산만 압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그 당시 존재했던 재산이고 새로운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압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마인드만 있으면 보면은 내일처럼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제를 하려면 이렇게 실력이 있어야 된다. 법리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구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쌓는 복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 구제 속에. 저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상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저한테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바로 그때 시험이 뭐였냐면은 우리가 사회를 보잖아요. 그럼 마지막 날이에요. 형법을 보는데 작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시험 문제가 나올 줄 알고 달달달 외웠어요. 외웠는데 시험 이제 감독관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개념 문제가 하나가 뭐가 있을까 했더니 재물의 개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분 동안에 얼른 봤어요. 봤는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두루마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재물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제 못 쓰겠구나. 나는 쓰겠다. 얼른 쓴 거예요. 얼른 쓰니까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전에 빨리 나갔죠. 잘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찍어준 문제 다 나왔다? 작물의 개념하고? 작물의 개념 아닌데? 재물의 개념인데? 아니야. 작물의 개념.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아니, 얼른 가가지고 뒷문 열어보고 이렇게 봤더니 작물의 개념. 아니, 나는 분명히 문제를 한 서너 번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작물이 재물로 보이냐. 그 한문이 전혀 틀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떨어졌고요. 헛것을 보여가지고. 또 시험에 합격할 때는 막 1차 시험장인데 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 대각선으로 누가 앉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리를 떠는데 오른발을 떨면 되는데 왼발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보려고 했는데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대한 공손한 말투로 좀 다리 떨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교시 잘 봤어요. 그런데 2교시가 되는데 이제 OMR 답안지라고 이렇게 사인펜으로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사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제사법을 적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아니, 오전에는 다리 떨더니 오후에는 왜 저럴까?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국제법 선택했어요? 그러더라고. 아닌데, 국제법 선택했군. 아니, 지금도 생각하는 게 아무리 시력이 5.0이어도 그게 보이냐 이거예요. 이 많은 동그라미가. 그분 때문에 제가 합격했어요, 그때. 1, 2차 동시에 합격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사람이 내 의지만, 내 노력으로 뭐든지 다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합격을 너무 의식할 때, 내가 잘 된다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할 때, 올해 합격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헛것이 보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를 실패하게끔 인생을 꼬이게끔 한 원이다. 내 잘 되고자 하는. 그런데 잘 된다 못 된다 그 개념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손에 잡히는 개념도 아니고 그게 잘 된다는 기준이 뭡니까 하면은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왜? 상대적이니까. 그걸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착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 된다 못 된다는 이 개념으로 벗어나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잘 되기보다는 잘 살아. 그 생각 딱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막 대성통곡을 할 정도로 눈물을 한 2시간 이상 흘려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내가 그동안 경쟁 의식으로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붙어있던 그런 것이 이렇게 딱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쟁으로부터 해방감이라 그 시원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제 내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라 하면 위법성만 잔뜩 논하고 구제를 안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내일처럼 느껴지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제할까? 그러니까 합격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년에 썼던
불계 공졸이라는 낙관이에요.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나만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39살 때까지 2조 참판을 했어요. 잘 나간 분이죠. 그런데 40대에 이제 풍상을 겪게 됩니다. 어느 세력가에 이제 그 편이 안 되니까 모함을 받아요. 그리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데, 제주도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도 해남 대흥사를 들려가지고 당대 명필인 이강사의 현판을 보고, 저거는 글도 아니야. 내가 내 글을 써줄 테니까 현판을 달아라. 그 정도로 자만심이 강했죠. 근데 제주도에서 9년 동안 유배를 끝나고 올라오면서 그 해남 대흥사를 들립니다. 내가 잘못 봤다. 내 글을 내리고 다시 올려라. 그만큼 풍상을 겪으면서 그 암환심이 녹은 거죠. 그러면서 저 불계 공졸, 잘되고 못되고를 구별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저게 보니까 인격이 성숙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성숙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추사체 아닙니까? 저 단계에서 나왔던 작품이 추사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 그분의 삶의 향기를 좋아를 하는 거죠. 근데 나만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더니 어느 부장판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검판사 임용 안 되면 인생의 실패자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저분 인생을 참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서울청 법무과장을 할 때 그분이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랑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잖아요. 잘 된다는 그런 그 자체가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능의 결정체가 뭐라 했죠? 돈이라 했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은 돈의 기결이 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 지도자라고 존재하면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을 하는 게, 공직자는 사심이 없어야 된다. 특히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구제 마인드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값진 실패 왜 소중한 발견이라고 했냐. 저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다 희노애락이잖아요.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내가 겪어야 될 일들을 이 젊었을 때, 그것도 힘 있을 때 이렇게 겪는구나. 그래서 너무 내가 해피하구나. 그래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으로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돈으로서 내가 돈을 모으는 거는 있잖아요. 내 자존감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대우받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돈을 아무리 모아도 쓰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죠? 죽을 때 가지고 간 사람 봤습니까? 돈 없어요. 그런데도 모아요. 왜? 본능이니까. 본능에 너무 집착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허접하게 벌면은요, 그걸 본 자식들이 그 방법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썼느냐면 자기 부모하고 형제한테 제일 먼저 쓴다 이겁니다. 우리 이게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요.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돈도 쓰지 못하고 돈을 모으는데 다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은 자기가 죽을 때 다 가져가요. 그런데 돈은 못 가져가. 그러면 인생이 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 상속 싸우고 이런 거는 다 물려주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으면 두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저 XX 잘 죽었어. 하나는 저 사람 참 애석해. 두 부류가 있대요. 그러면 어떤 부류에 해당되겠습니까? 삶의 향기로 승화시킨 추사 김정희 선생님 같은 분한테 어떻게 우리가 말하겠어요? 참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게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돈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 그러죠? 명예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명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죠? 돈을 모으는 거는 본능이에요. 쓰는 거는 예술입니다. 근데 예술은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것도 젊었을 때 훈련 받아야 돼요. 말년에 훈련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술을 구현합니까? 돈을 쓰는 것도 그러면 예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었을 때부터 쓰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면 돈이 없는데 어디다 쓴다고 그러냐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죠. 돈 10,000원이 있어도 쓸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거든. 마음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남한테 밥 얻어먹었으면 내가 사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라도 부드러운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또 미소 한 자락 날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는 훈련이다. 이렇게 쓰는 훈련을 해야 나중에 내가 돈을 벌어도 쓰게 된다 이거예요. 아까 같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한 쓰지도 못하고 고통만 남겨주고 내 흔적은 다 가지고 가고 죽고 나서 저 XX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돈이라는 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벌잖아요. 근데 자칫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다 내 행복을 위한 거니까 내 삶을 이렇게 예술같이 승화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인생이 이렇게 삶을 예술로 승화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